안녕하세요, 홍서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클래스를 이제 직접 만들어 보고 클래스에서 그 어떤 요소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예전 시간이죠. 이 포인트 그 객체를 선언해서 레퍼런스 타입을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레퍼런스 타입 객체인 그 클래스를 어떻게 선언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속성에 대해서 선언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속성 프로퍼티라고 하는데요. 이 속성이라는 거는 객체의 어떤 그 getset을 할 때 데이터를 이제 getset 주거나 받을 때 어떤 그 변수 형식, 그러니까 베리어블 형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퍼티를 선언하면은 그 외부에 내가 어떤 변수나 어떤 객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외부에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노출해 줄 때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선언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프로퍼티는 실제로 컴파일돼서 실행될 때는 함수형으로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는 그냥 이 부분이 그냥 변수 선언하듯이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컴파일돼서 실행될 때는 함수형으로 실행된다. 그러면 이게 함수형으로 실행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서 private int underbar x라고 하나 그 변수를 선언을 다시 해보죠. 그럼 여기서 return 이 x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는 value라고 해서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거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를 리턴 시키거나 언더바 x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겠고 보시면은 이 셋에서 이 value라는 그런 인자가 있는데 value가 뭔지 모르지만 그냥 int로 바로 확인이 되죠. int로 확인이 되는데 이 이유는 이 int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당할 수 있다. 근데 이 문장을 보시면 이게 함수를 안에서 어떤 로직을 구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함수형으로 실행된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되고 그냥 변수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getset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스니까 생성자가 있죠. 생성자가 있고 소멸자가 있습니다. 소멸자가 있고요. 이런 것처럼 이제 파라미터가 없는 생성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라미터가 있는 생성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클래스 내에서 어떤 초기화할 뭐 어떤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은 생성자에서 할당을 하거나 초기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XY가 있는 파라미터가 있는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속성 프로퍼티를 선언한 XY에 그 파라미터 XY를 지금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멸자라고 하는데 이 소멸자는 객체가 없어질 때 객체가 소멸될 때 호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멸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버추얼이라는 이제 버추얼부터 설명드리면 안 되겠네요. 일단
썸과 min이라는 펑션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그 public virtual이라고 선언을 해놨습니다. 이 virtual이라는 키워드는 이 함수에서 구현을 그러니까 이 객체에서 구현하는 함수지만 virtual이라는 키워드를 씀으로 해서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이거를 재정의할 수 있다. 재정의라는 것은 이 부분을 재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point ex라는 이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를 확장했을 때, 그러니까 상속을 받아서 구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오버라이드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toString 펑션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오버라이드인데 그 클래스 함수를 오버로딩 죄송합니다. 그 재정의한 거죠.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정의한 거죠. 이게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거 오버라이딩이라고 맞나요? 오버라이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를 써서 재정의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원래는 이제 return base.toSt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지우고 임의적으로 스트링 포맷을 써서 x와 y에 xy 값을 반환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이게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왜 어떻게 오버라이드가 된 거냐? 그러면 아까 말했다고 치면은 지금 여기서 toString에 대해서 뭐 상속받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포인트가 지금 인터페이스는 상속받았지만 뭐 아무것도 뭐 객체를 상속받은 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그 C샵에서는 그 모든 클래스, 그러니까 모든 참조형 타입들은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system.object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system.object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정의로 한번 가보죠. 정의로 가보면은 버추얼로 선언된 게 지금 세 가지가 보입니다. equals, hash code, toString.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을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개발자 임의로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C샵, 그러니까 C#.net에서는 자바와 마찬가지로 그 그러니까 객체를 상속받을 때 다중 상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인터페이스는 그 다중 상속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바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자바가 새 버전이 나오면서 다중 상속을 허용하는 걸로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그 댓글이나 이런 걸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iDisposa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용에 보면 관리되지 않는 리소스 해제를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구현을 하면 void dispose라고 펑션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잠깐 보죠. 이 disposable을 이렇게 상속을 하면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void dispose 함수를 구현해야 된다. 멤버를 구현해야 된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이제 구현을 해놨으니까요. 이렇게 해제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여기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 넘어가면, 이 인터페이스는 빵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드는 예제가 빵 공장이죠. 그러니까 그 빵을 만들 때 빵을 만드는 틀, 빵의 모양을 잡는 틀은 고정적이죠. 그러니까 고정적이라고 말하기보다 표준적입니다. 어떤 그 틀 하나를 짜면은 그 빵의 어떤 양념이 어떤 재료나 어떤 데코레이션 같은 거를 변경을 해서 이렇게 계속 빵을 그 틀에 넣고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그 틀을 말하는 겁니다. 틀.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디스포즈라는 이 디스포즈 함수라는 이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게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통적인 프로토콜을 나타내는 거죠. 이 디스포저블을 상속하는 객체들은 모두 이 디스포저를 구현을 해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프로토콜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떠한 그 코드를 작성을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개발자별로 다 다를 테니까요. 그게 이제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디스포즈에서 설명을 드리면 디스포즈는 디스포즈를 구현을 하게 되면 이 안에서 메모리가 이제 해제되는 그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인터페이스 펑션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명시적으로 그 GC를 사용을 해서 지금 메모리 해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GC가 나와서 설명을 드리면은 GC는 이제 가베지 컬렉터입니다. 가베지 컬렉터고 이 자바나 C# 같은 경우에는 C와 C++과 다르게 명시적으로 메모리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명시적으로 내가 어느 선에서 메모리를 선언을 하고 할당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명시적으로 내가 해제를 할게. 이게 가능합니다. 해제를 하고 메모리를 이제 반환하는 거죠. 시스템에 다시. 근데 이 단넷에서는 가베지 컬렉터가 자동적으로 이 부분을 처리를 해줍니다. 제가 이제 예전 시간에 처음 하면서 이 단넷이나 자바가 좋은 점이 메모리 해제를 알아서 해준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다 100%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가베지 컬렉터라는 게 돌면서 개발자가 그 명시적으로 원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그 메모리를 관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메모리 반환 시점을 개발자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메모리 해제하는 시점에 프리징이라고 하죠.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의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베지 컬렉터가 들어가는 단넷과 그리고 자바 뭐 이런 언어들은 사실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되게 그 퍼포먼스 성능을 요구하는 이제 게임 클라이언트나 이제 서버 쪽은 좀 작성을 할 수는 있지만 좀 성능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부분이 많죠. 근데 뭐 이 성능이라는 문제도 사실 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은 예전에 이제 이 주로 게임 분야에 대해서 게임 쪽에 대해서 좀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냥 이야기를 좀 드리면 게임 같은 경우는 높은 이제 퍼포먼스를 요구를 하고 이 화면에 그 어떤 화면을 계속적으로 렌더링이라고 하죠. 이제 그림을 그려줘야 되고 동시에 어떤 사운드가 동시에 막 그 음성이 출력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른 처리가 요구되니까 당연히 C++를 사용해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서버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좀 그런데, 예전에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하여튼 서버 쪽도 C++를 통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성능 때문에, 성능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모바일 쪽이 활성화되고, 이런 동시성, 접속자들이 동시성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예전 게임들 보면은 FPS나 MMORPG나 어떤 스포츠 게임들 이런 게임들이 모든 동시성을 요구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총을 쐈을 때 네트워크 상에서 바로 연결돼서 상대방이 총을 맞았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높은 성능, 절대 이 어떤 프리징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고, 높은 퍼포먼스가 요구되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게임 서버와 게임 클라이언트는 모두 C++를 통해서 작성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모바일 쪽 환경이 오면서 이 동시성이라는 게 많이 이제 상쇄가 된 거죠. 상쇄가 되고 주로 이제 모바일 게임에서의 동시성이라는 거는 뭐 1, 2초, 뭐 크게는 5초의 이런 딜레이가 발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C샵과 자바로 서버 사이드와 뭐 클라이언트 사이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서버 사양이 좋아지면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좀 더 널널한 구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로 만약에 어떤 게임이 어떤 뭐 4기가의 램을 가진 서버라고 하죠. 그래서 뭐 만약에 100명이 접속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100명의 사람이 접속을 해서 한 서버에서 운영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C++로 작성된 서버에서 그럼 이제 하드웨어 가격이 낮아지고 어떤 서버의 도입 비용이 싸진다고 그러면은 싸진다고 하고, 그리고 개발자가 만약에 원래 C++ 서버를 돌리기 위해서 만약에 100명의, 그러니까 이렇게 10명의 개발자가 필요했다고 한다면은 C샵이나 자바로 하면은 뭐 그 절반밖에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하드웨어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서버 한 대로 버틸 걸 두 대로 버티고, 그리고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개발 인력을 적게 투입하기 위해서 자바 자바 C샵을 이용해서 서버 사이드도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프레젠테이션 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게 게임에서 이제 유니티하고 모노게임 클라이언트 쪽에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C샵으로 작성 가능한 이제 프레임워크 말씀드렸는데 분명 그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모노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고퀄리티 게임을 만들어낼 수는 없죠, 사실. XNA 예전에 MS에서 다이렉트 X를 랩핑한 단넷 프레임워크였는데 그거를 일단 XNA라는 게임 프레임워크를 내놨다가 그냥 접었습니다. MS에서는. 그리고 그냥 다이렉트 X를 네이티브로 쓰는 걸 계속 권장을 하고 있고, XNA가 이제 모노게임이라는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그냥 일반적인 2D 게임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고성능이 요구되지 않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중요하지 않은 게임에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프레임워크가 되겠고요. 그리고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C샵을 쓰지만 사실 맨 처음에 설명드렸었던 것 같은데 안에 코어는 다 C++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C샵을 그냥 어떤 엔진 쪽 언어가 아니라 엔진을 갖다 쓰는 중간 언어로서 C샵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C샵에서 유니티에서는 C샵이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는데,
이 스크립트 언어를 C샵을 작성을 해가지고 네이티브 쪽에, 그러니까 엔진 코어 쪽에 있는 어떤 동작이나 기능들을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상 나오지만 또 유니티가 성능 문제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일단 퍼포먼스가 요구되는 분야는 무조건 C++로 작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샵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일단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너무 딴 쪽으로 많이 샜네요. 그래서 하여튼 GC 서프레스 파이널라이즈를 써서 여기 이렇게 써 있고요. GC 컬렉트를 써서 이제 가베이지 그 컬렉터를 작동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비지 수집을 즉시 수행합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좀 뻥이기도 하죠. 그래서 GC 컬렉터를 실행을 시키면 바로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거의 바로에 가깝습니다. 수 밀리세컨드 내에 이루어지는 작업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 객체를 가베이지 컬렉터에게 나 이게 해제돼 라고 이제 어떤 가베이지 컬렉터 큐 스택 그런 부분에 작업 스케줄러에 쌓겠죠. 쌓고 나서 가베이지 컬렉터가 이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떤 반복적인 시간이라든지 어떤 왓처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 등록된 사항들을 알아서 해제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서프레스 파이널라이즈죠. 그래서 영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서프레스 멈추겠다는 거죠. 파이널라이즈를 멈추겠다. 근데 이제 뒤에 보면은 파라미터는 오브젝트로 받고 있고요. 그래서 서프레스 파이널라이즈를 호출을 했을 때는 소멸자 또는 직접 구현된 파이널라이즈들이 호출되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이널라이즈가 호출되지 않는데요. 이거는 왜 이러냐면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파일인가 가비지 컬렉터를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파이널라이즈가 호출될 때 호출된 상태 가비지 컬렉터가 등록이 되고 이 부분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이 파이널라이즈가 호출이 되면은 이미 해제를 하기 전에 이미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 그러니까 이 해제라는 거를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객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메모리에 메모리 누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만약에 이 클래스에서 파일 스트림이나 DB 커넥션 같은 어떤 객체를 선언을 하고 사용을 했는데 디스포저에서 어떤 해제 작업을 안 하고 이게 소멸이 됐다. 그냥 파이널라이즈가 호출돼서 이 객체가 이 모든 동작이 다 끝나버리고 했다면은 가비지 컬렉터에서 해제는 해주긴 해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다중 스레드 작업이나 그런 데서 다중 스레드 작업에서 락이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세스 락이 걸려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기를 권장을 하고 있고 디스트럭터, 그러니까 소멸자를 구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파이널라이즈가 구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객체에서는 서프레스 파이널라이즈를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파이널라이즈를 명시적으로 해서 디스포즈로 걸어주는 게 좋다고 권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포인트 객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버라이딩 위에서 선언한 썬과 민이 오버라이딩 되도록 해놨는데요. 이 포인트 EX에서 포인트를 상속을 받게 해놨습니다. 선언을 해놨고,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 없는 생성자, 있는 생성자가 있고, 여기서 베이스가 나오는데,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속된 객체에서 이 파라미터를 받는 그런 생성자가 있을 경우에 베이스를 사용해서 초기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이 파라미터 없는 부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0으로 되는데 20, 20으로 했다면은 20, 20으로 초기화가 될 겁니다. 따로 입력을 해주지 않아도. 그리고 뭐 포인트 EX에서 파라미터 있는 부분으로 했는데요. 여기서도 뭐 값이 이 부분 잘못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이스에서 이런 파라미터 없는 인자라도 그 객체에서 어떤 값이 구조적인 값이 들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초기화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똑같이 패널라이즈 되어 있고 이제 여기서 sum 함수를 재정의를 해놨습니다.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써서 재정의를 해놨는데 보시면 base.sum이라고 되어 있죠. base.sum인데 정의로 이동을 해보면 예, 포인트에 sum으로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return base.sum인데 플러스 1로 임의로 이렇게 재정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뭐 이거를 주석을 하고 또 따로 임의로 코드를 작성을 해서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개발자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이 밑에 보시면은 이제 오버로딩을 설명을 드리려고 작성한 건데 같은 그 함수명을 가진 펑션들이 있습니다. 원래 펑션명이 겹치면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근데 보시면은 같은 함수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거는 이제 함수명이 없고 죄송합니다. 파라미터가 없고 여기서 인티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고 이 마지막 거에서는 인티저가 두 개가 파라미터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티저 그러니까 파라미터의 개수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개수에 따라서 오버리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파라미터가 타입이 다른 그 파라미터를 선언을 함으로써 그 오버로딩을 구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이 toString도 오버라이드에서 지금 재정의를 해서 그 선언을 일단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디스포즈가 지금 함수가 에러 지금 상태인데요. 명시적으로 이 포인트 객체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작성하지 않아도 부모의 디스포즈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위에서 보시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특수한 키워드를 사용해서 어떤 로직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상속받은 개체도 뭐 재정의 하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버추얼 키워드를 쓰고 여기서도 public override 키워드를 쓰면 이렇게 디스포즈가 노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원래 부모 객체에 디스포즈를 호출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상속된 개체도 똑같이 뭐 파일 스트림이나 어떤 메모리 해제가 요구되는 DB 커넥션 개체나 이런 걸 사용했다면은 똑같이 여기서 해제 작업을 개발자가 임의로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래서 한번 첫 번째 포인트 객체에 대해서 한번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네, XY를 10으로 지금 일단 해서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toString이 수행이 됐고요. sum 함수를 통해서 이제 10 플러스 10 해서 20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이제 밑에 유직문을 써서 한번 해보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서 디스포즈를 호출한다고 했는데 그 키워드가 유직문입니다. 유진 키워드고, 이 유진 키워드 보시는 일은 유진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런 형태로 작성을 했을 때 유직문이 종료되는 시점에 디스포즈가 자동적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 디스포즈를 구현했으니까 이렇게 명시적으로도 호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유진 키워드를 사용을 하면은 이 키워드 구문 안에서 문장이 끝나는 시점에 디스포즈가 사용이 된다. 그런 거를 아시면 되겠고요. 유징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도 되지만 유징문을 사용해서 블록화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코드가 조금 더 이렇게 이제 간결하고 이뻐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구문으로 그러니까 가로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가독성이 좋아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문장 같은 경우는 20, 120으로 선언해놨고요.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콜 디스포즈를 유증문이 끝나는 순간에 명시적으로 호출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프레스 파이널라이즈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디스트럭터를 호출하지 않겠죠. 그래서 디스트럭터 호출이 한 번만 될 겁니다. 보시면 한 번만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소멸자로 호출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서 이 확장된 객체의 결국 결과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 객체, 그러니까 자식 객체도 이 유직문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에 보시면은 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똑같이 확장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버라이딩, 이건 또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버로딩이죠. 오버로딩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서는 인자가 없고 여기서는 인자가 있고, 그러면은 일단 결과를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 이게 아무래도 밤늦게 지금 12시가 넘어가고 있는데 좀 무리하게 하려다 보니까 체력도 딸리고 힘이 많이 드네요. 좀 이렇게 듣기 힘드셔도 조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인데 이제 인자가 없는 이쪽으로 통해서 가고 있죠. 이렇게 되고 똑같은 함수명, 뭐라는 함수명인데 여기는 10이라는 인자가 있죠. 그래서 10을 곱하는 이런 오버로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이렇게 10을 곱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를 그냥 그대로 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제 배열을 배웠으니까는 이제 배열에 객체를 배열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10을 할당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0개의 포인트 EX 객체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포문을 통해서 지금 이제 할당을 하고 어떤 값을 초기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고 뭐 사실 요거는 뭐 전 시간에 배열을 배우면서 한번 보셨으니까 이 부분은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밑에 좀 요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포인트 EX 객체, 그러니까 자식 객체를 그 포인트 객체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부모 객체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부모 객체를 전환을 하고 그 이 P를 그 자식 객체에서는 min이라는 그 함수를 선언을 안 했습니다. 이 부모 객체에만 있는 요소인데 이 부모 객체에 있는 요소, 이 펑션을 갖다 그 형변환을 통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어레이 i는 i 인덱스에 있는 포인트 ex의 객체를 포인트 객체로 지금 형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변환을 통해서 이 min 함수를 호출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형변환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런 표현식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런 단넷에서는 as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형변환 객체들은 반드시 널 검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간단한 이런 형식들은 뭐 충분히 이런 단순하게 뭐 널 체크 안 하고서도 뭐 문제없이 동작을 하지만 이 널 체크를 안 해주면 이거는 그 객체 타입들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 터져버리는 좀 이게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항상 그 레퍼런스 타입은 그 널 체크에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일단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보시죠 한번.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2와 4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P 어레이는 선언된 거는 포인트 EX 객체죠. 근데 지금 포인트 객체로 형변환을 했고 이 P는 2가 똑같이 2와 4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P1에도 똑같이 2, 4가 지금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P민이 어디 가서 수행되는지 보시죠. 이 부모 객체의 이 min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 형변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0부터 9까지 10번을 돌아서 그 마이너스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접속 제한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처음에 설명드리면 좋긴 한데 연관성이 없으니까 여기 와서 좀 설명을 지금부터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시가 아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속성이라고 프로퍼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프로퍼티가 외부에서 노출돼서 어떻게 값을 대입받거나 할당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접근 제한자를 이용해서 그냥 단순하게 노출만 시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갭만 선언할 수도 있겠습니다. 갭만 선언하면은 이렇게 노출만 되는 것이죠.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읽기 전형이므로 할당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그 셋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렇게 내부 명시적으로 내부에서만 접근하도록 하고 싶다 하고 한다면은 이 프리베이트 셋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속성 또는 인덱스는 이 컨테스트를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셋이 있지만 접근 제한자가 프리베이트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이 객체 내에서만 접근한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접근 제한자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타네요. 주로 이제 클래스는 포인트, 그러니까 클래스 객체들은 퍼블릭과 그리고 인터널 이 객체들이 많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프리베이트하고 프로텍티드는 이제 안에 변수에서 설명이 되겠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맨 밑에 이제 해놨는데요. 그 인터널 클래스 같은 경우는 같은 어셈블리 내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셈블리라고 하면은 이 실행 파일 또는 클래스 라이브러리 DLL들을 그 내부에서만 쓸 수 있고 이 외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퍼블릭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들은 모두 그러니까 뭐 어떤 이 클래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셈블리가 참조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어떤 확장 파일을 선언을 해서 이 그 포인트를 외부에서 그러니까 모든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접근이 가장 쉬운 거고요. 이 프리베이트는 이제 내부에서만 무조건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근 제한자 그 속성에서 접근 제한자를 프리베이트로 선언했을 때 외부에 노출 안 되게 그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텍티드는 보시면은 그 상속된 객체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텍티드가 지금 여기서는 없는데요.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버추얼이랑 비슷하다고 좀 볼 수는 있겠죠. 상속된 객체에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요. 상속된 객체에서만. 네. 근데 이제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는 뭐 한번 해보죠. 프로텍티드 void execute라고 해보죠. 그냥 execute에서 이런 함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바로 호출이 되겠군요. 그래서 execute 그래서 상속된 객체에서 그냥 바로 이 함수를 호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되지 않은 객체에서는 노출이 안 되겠죠. 예. 그러면은 만약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상속된 객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실 뭐 더 해야 되겠지만은 이 정도만 뭐 해도 그냥 이제 기본적인 아주 콘솔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기본적인 거는 클래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하지 않았나 싶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떤 게 좋을지. 일단 클래스까지 끝냈으니까요. 근데 뭐 5번 만에 뭐 클래스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어물쩡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좀 설명을 드릴 때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콘솔 어플리케이션이지만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가진 프로그램,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작을 통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해본다고 그러면은 어떤 도서관리 시스템 같은 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한 그런 그런 목적의 코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12시 47분입니다. 예, 좋은 밤 되시고,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